유럽 한복판 체코의 작은 시골 마을 두코바니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들판 너머로 거대한 냉각탑 4개가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위로 하얀 수증기가 밤하늘에 천천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26조 원짜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원전 초강대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석자가 유럽의 심장부를 뚫은 이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수도 프라하에서 기차로 2시간 반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인구 3만 8천 명의 소도시 트르제비치에서 한국인들은 9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경쟁사들이 화려한 로비를 펼치는 동안 한국 수력원 자력 직원들은 이 작은 마을의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낡은 건물의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프라하 사무소의 직원들은 부랴부랴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체코 두코바니 2세 원자력 발전사와의 본계약 서명이 전격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스파이까지 동원하며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그 계약이 마침내 성사된 것입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두코바니 사업 계약이 방금 체결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대한민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원전 수출이라는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치밀한 전략과 눈물겨운 노력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비밀을 낭낭히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역사는 1987년 염광 3호기와 4호기 사업 착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전력은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건설을 맡기면서 원전 기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미국 기술자의 어깨 너머로 도면 한 장 한 베끼듯 익혀나갔고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독자 기술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이 이루어졌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년 동안 연인원 2,300여 명의 개발 인력과 2,34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APR-1400이 탄생했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인 이 모델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끌어올린 걸작이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체코의 맞춤형으로 설계한 1000메가와트급 APR-1000이 바로 이번에 수출되는 원자로입니다. APR-1400의 증가가 처음 세계에 드러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였습니다. 당시에도 프랑스의 아레바가 유력한 후보였지만 한국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짓겠다는 약속을 내걸었고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냈습니다. 바라카 원전 내기는 모두 삼화분전에 들어갔으며 아랍에미리트 전력의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이 바로 체코 수주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체코가 새 원전을 필요로 한 이유는 분명했는데, 기존의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아 운영하던 두코바니 원전이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고, 유럽연합의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추려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체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신규 원전 입찰 공고를 냈고, 이 거대한 파이를 놓고 세 나라의 기업이 격돌했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두코바니 원전의 핵연료를 공급하며 체코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EDF는 같은 유럽연합 소속이라는 이점과 유럽 원전 규정에 정통하다는 강점을 앞세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럽 원전 시장에서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고 체코 관계자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프라하 사무소의 장민환 소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라는 거인 사이에서 한국은 이름조차 낯선 도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경쟁사들에게 없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부터 체코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프라하에 현지 사무소를 열어 입찰 공고가 나오기 3년 전부터 땅을 밟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전략은 두코바니 인근 도시 트르제비치의 지역사회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마을의 아이스하키 팀의 메인 후원사가 되었고 홈 경기장 이름까지 KHMP 아레나 트르제비치로 바꾸었습니다. 체코에서 아이스하키는 국민 스포츠나 다름없어서 경기장에 걸린 한국 기업의 이름은 매 경기마다 수천 명의 관중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한국 대학생 15명 안팎을 봉사단으로 파견했고 이 젊은이들은 복지관과 학교와 병원에서 벽화를 그리고 부채춤을 추고 사물놀이를 가르쳤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멈춰 선 시기에도 이 노력은 끊이지 않았는데 유럽 전역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보건용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9년간의 정성은 결국 빛을 발했고 한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트르제비치 주민들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한국 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지금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그때를 꼽습니다. 그러나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본계약까지의 약 1년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2024년 2월 초 웨스팅하우스가 조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양자구도로 재편되었지만 탈락한 기업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의 설계 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이 원자로의 뿌리에 자신들이 이전해준 원천 기술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EDF는 더욱 거세게 저항했는데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해를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까지 한국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급기야 2025년 5월에는 체코 노르노 지방법원에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넣어본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서명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체코 탐사보도 자치 레스펙트가 폭로한 내용은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체코 현지에서 15명의 체코인을 동원하여 한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스파이 활동을 벌인 것이 체코 방첩기관 BIS의 보고서 3건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한국 측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유포하고 체코 정부 내부의 기밀 서한까지 프랑스에 사전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체코 민간 안보연구기관의 국장인 야쿠 포아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체코 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유럽연합 집행위원 스테판 세주르네는 체코 정부에 직접 사안을 보내 한국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동맹끼리 스파이를 동원하고 유럽연합의 권위까지 빌려 방해 공작을 펼친 것이니 그야말로 원전 수주를 놓고 국가 차원의 정보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팀코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개월 동안 25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측 100여 명과 체코 측 100여 명의 실무진이 매일 세부 사안을 조율했습니다. 한국이 체코에 제출한 제안서만 5만 쪽에 달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와는 2025년 1월에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고 이로써 미국의 법적 공세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2025년 6월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하급 심해 가처분 결정을 뒤집었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에 약 26조 원 규모의 본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뜯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 2기의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을 짓는 사업으로서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과 시공, 그리고 시운전과 핵연료 공급까지 전 과정을 한국이 총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관리와 시운전을 맡고 한국전력기술이 설계를 담당하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자재를 제작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는 이른바 팀코리아 체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 곳만 해도 5조 6,4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전력기술은 1조 2,500억 원 규모의 종합설계 용역 계약을 따냈습니다. 특히 APR천은 체코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행기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경납 건물 구조를 채택했고 규모 7 정도의 지진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체코 입장에서도 설계부터 완공까지 한 나라의 모든 과정을 일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핵심 경쟁력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EDF가 핀란드에서 건설한 올킬루오토 3호기는 2005년 착공 이후 당초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약 13년이나 지연되어 2023년에야 겨우 가동을 시작했고 예산은 당초의 3배가 넘게 초과되었습니다. 자국 프랑스에서 짓고 있는 프라망빌 원전도 10년 넘게 지체되며 유럽의 원전 건설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내에서 50년간 끊임없이 원전을 지어왔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약속한 일정과 예산을 거의 정확하게 지켜낸 실적이 있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뢰였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미래를 향한 보석도 담겨 있습니다. 체코가 보유한 또 다른 원전 부지인 테멀린에 3호기와 4호기를 추가로 건설할 때 한국 수력원자력에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까지 성사된다면 총 4기의 원전을 유럽에 짓게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은 50조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체코는 현재 30%인 원전 비중을 5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추가 수주의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2028년까지 인허가 작업을 마치고 2029년에 착공하여 5호기는 2036년, 6호기는 2038년까지 완공하여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 계약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단순히 돈의 규모를 넘어섭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의 네 번째 수출 기둥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시장에서 첫 번째 실적을 만들었다는 것은 폴란드와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신규 원전을 검토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력서가 됩니다. 프라하 사무소의 장민환 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산업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핵심 주도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체코의 작은 마을에서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벽화를 그리던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것이 26조 원짜리 계약의 씨앗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성실하게 약속을 지킨 나라가 이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스파이와 소송과 정치적 압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무기는 5만 쪽의 제안서와 250번의 협상과 9년간의 지역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프라하와 두코바니에서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설계 도면 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이 약속대로 완성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 강국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슴에 달게 될 것이며 그 이름표의 무게는 26조 원이 아니라 9년간의 땀과 눈물로 측정되어야 마땅합니다.